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 무더위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공개한 대통령의 문자, 그로 인한 파문, 후폭풍이 이거 대단합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후폭풍에 휩싸였는데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대통령의 사적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이다 라고 옹호를 했는데 잠시 후에 그 후폭풍 각계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후폭풍. 경향신문 1면이 쓰고 있는 내용인데 문자 메시지 공개 후폭풍. 경향신문은 어떻게 썼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문자가 뒤흔들고 있다.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내부 총질 언급 파장 확산.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이다 라는 유감 표명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 침묵에도 여권의 내홍은 수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많은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세에 완전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용 상황, 과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수습은 가능한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가물가물. 가물가물. 한겨레 신문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가물가물 어떤 뉴스일까요? 윤 대통령에게 저격당한 이준석 당대표 복귀 가물가물. 한겨레 신문은 이 대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입지가 더 좁아졌다. 기대로 언덕 윤심이 결국 윤핵관과 한통속이다 라고 한겨레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사실상의 이준석 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복원끼리 막혔다는 거죠. 자,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해 없으리라 믿는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준석 대표가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이 오해 없이 명확하게 알았다. 대통령실의 뜻을 알았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각을 세운 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개혁. 오늘 동아일보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무엇을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개혁.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 경찰국 논란이 경찰대로 불똥이 튀었다.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라는 경찰 내부의 반기는 목소리와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찰대 출신들의 반발로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양분됐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위치에서 시작되는 건 불공정하다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더니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두 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경찰국 국장에 아마도 비경찰대 출신이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햄릿. 경제지에서 키워드가 햄릿이 나왔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한국경제의 제목은 금리를 잡느냐 경기를 활성화시키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하느니 기대 인플레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자니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딜레마적인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물가는 아직 정점이 아니다. 더 오른다는데 미국이 빅스텝을 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럽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그리고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윤 핵감과 윤 대통령을 모두 다 저격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라고 대통령실에선 입장을 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미 격앙됐습니다. 양두구육이다. 양머리 걸고 왜 개고기를 파냐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과연 어떤 반응,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식적으로 추가로 입장을 밝히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적인 대화가 어떻게든 노출된 것, 유감스럽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대표까지 지냈고 정치하신 분인데 이 대표도 오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오해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한 건데 과연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오해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뭔 말인지 알겠다 이건데, 김수영 교수님, 이 대표가 하는 이 반응이 아유 괜찮습니다. 오해 안 해요. 우리 사이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해 없이 잘 알았습니다. 이겁니까? 후자죠. 이제 반어법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오해 없길 바란다. 정치도 이제 하셨던 분이고 당 대표셨으니까 이렇게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발언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는 표현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여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말한 부분은 제 생각엔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있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사견이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자라는 것은 어쩌면 그 내려진 결정, 징계 내려진 결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후적인 의견일 수 있지, 그 과정에서 뭔가 윤심이 작동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오해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표의 이 반응은 뭡니까? 이 대표의 반응은 윤심이 저는 작동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말은 오해 없길 바란다. 그리고 당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고 어쩌면 이 윤리위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징계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렇게 발언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해 여지가 없다. 오해 안 했고 잘 이해했다. 반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윤심이 전혀 작동한 바가 없고 예. 그냥 이런 사후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어떤 의견일 수는 있지만 그 징계 과정에는 전혀 윤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은 다르다라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윤심에게 상당히 구애를 하면서 윤핵관과는 선을 긋는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 표현을 보고 예. 결국 윤핵관이나 윤심이나 하나였구나라는 식으로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해하게 될 테고 굉장히 씁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을 겨냥한 대통령의 사적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을 한 셈이 됩니다. 양두구육이다. 이런 얘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를 건넨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판다. 이 섬은 솔직해졌다. 라며 양두구육을 빗대서 윤핵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이 대표가 좀 단단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뭐 오해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걸 지켜보는 민주당에서는 에이 맞잖아, 징계 주도했잖아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도 대통령실도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예. 갔어요. 근데 좀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상으로 일단 보면 그동안 대통령도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해한다는 상황으로도 해석되는 일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결국에 윤핵관 말고 윤심에 대해서는 구애하면서 쫓아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지형상으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과연 여론은 어떻게 갈 건가?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요. 당 지도부도 그렇고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전체 상황을 다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상 지금은 도와줘야 될 사람, 약자인 사람은 뭐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론이 어떻게 갈 건가 굉장히 뭐 이번 주말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곤란한 상황으로 갈 거다. 두 번째,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처럼 애매한 말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뭔가 결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준석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걸 어제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처럼 정말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무언가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던가 아니면 이제 정말 아픈 순간처럼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오롯이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당에서 지켜보는 상황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데 이걸 가지고 또 중간에 지도 체제를 변화한다거나 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오는 거라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프게 양쪽 어딘가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째깍째깍 가고 있어서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죄송스럽고 송구한 상황입니다. 김관성 변호사님,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호칭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기꾼 내지 시정잡배 정도로 폄하하는 표현이라 이 대표가 이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다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두구육이라는 말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이 대표가 지금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윤핵관이라는 겁니까? 저는 뭐 언론에서는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을 포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표가 왜냐하면 양두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SNS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정상배들로부터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정상배들로부터 개고기를 사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정상배를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그럼 대통령이 개고기를 사서 정상배 윤핵관으로부터 사가지고 이익을 취하던데 그런 저는 취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러고 속으로는 딴맘 아니냐고 그렇죠. 이런 비판이다. 이 문구 자체가요. 이게 엄청난 문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도를 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나쁘다, 뭐 표현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혈기왕성하고 젊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분노나 그런 걸 참지 못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참 현재 정부하고 당을 보면 참 점입가경이에요.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 대표는 양두구유라고 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문자의 어떤 것들이 외부로 표출됨으로써 상당히 명확해졌다. 예. 현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은 정말 대립관계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징계하는 거에 상당히 마음을 두고 있을 거다. 이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당의 어떤 운영 이런 거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혔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대표에게도 굉장히 치명상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은 저렇게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양두구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로 이 내용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당이나 조직에서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윤 대통령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해진 거죠.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이 부분이 명백히 된 거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표는 사실은 대통령에 비벼대고 또 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일단 언덕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도 이제 명확히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 이런 SNS에서 이걸 사실 SNS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표 대표는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걷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입지 좁아졌죠. 이준석 대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복귀하기 전에 만에 하나 전대를 치르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대표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제3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이제는 시작이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제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권 대표의 그런 해명 메시지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죠. 본인이 정작 보낸 글로 이렇게 사달이 벌어진 것인데 그것을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야 되겠어요. 결자 해지를 하셔야죠. 네, 전윤기 의원님. 네.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대형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사적 관계에 의해서 뭐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런 간단한 사건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그래도 정말 사적인 관계에 의중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으로는 사적 관계, 지금까지 사적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업무폰이라고 하죠.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텔레그램을 보내는 것이 포착이 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관해서 사적 채용까지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아까 우상호 대표께서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형 사건이라고 민주당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친이계 박찬대 의원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조폭에 빗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폭처럼 숨어서 대통령이 당권 싸움이나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노출됐다라는 건데 박정호 의원님, 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고 급기야 이재명 친이계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폭 같다. 그래서 뒤에 숨어서 당권 싸움을 진두지휘했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이 사적 대화의 SNS 문자가 공개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실수를 했고 어디선가 정말 이제 사과를 해도 여러 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저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저 뒤에서 뭐뭐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본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럼 그 전에 어떤 대통령께서는 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어려운 이해관계를 정리하려고 정면에 나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맨날 어디선가 뒤에 장막 뒤에 숨어 있었던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 하나 돌아봐야 될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민주당이 당권 싸움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근데 글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치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또 여당의 좀 잘못된 부분에 얹어타려고 하는 또 이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 아닌가라는 생각에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뭐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한테 비난받고 책망을 들어도 저는 민주당한테만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의혹은 이겁니다. 의혹 제기는 공세는 대통령이 이 대표 징계를 진두지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단이 있어요. 앞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건 뭐 비중이 얼마간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뒤에 뭐냐면 당이 잘 가고 있습니다의 격려성이 있어요. 저는 비중을 어디 두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뒤에 있었던 문장 이 단어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석하는 것처럼 뒤에서 뭔가 조정하고 무언가를 음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당의 모습에 대해서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더 방점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입장 전해드렸고요. 홍준표 시장이 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렀다. 정권 교체 후에도 윤핵관 등과 이준석 대표의 불화가 계속된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어찌 속내를 감출 수 있었겠냐라고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대통령 사람이다. 지난 대선 과정 보지 않았느냐. 이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당선되고 나서도 이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그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연히 싫지 않겠냐. 이런 취지 같아요. 당내에서 박정호 의원님 내부 총질한 거 맞지 않냐 이 대표. 대선 때 두 번 다 당 대표 보이콧하고 잠적. 그때 내려가서 이 대표를 얼싸안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 급기야 두 번째에서는 의원총회 열렸었죠. 그때 이 대표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 대표가 정말로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윤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대표를 끌어안았잖아요. 호응했죠. 호응하고 이 대표가 같이 운전해주는 갔죠. 차 타고 갔잖아요. 같이 갔죠. 두 번 다 이 대표가 끌어안았고 대선 성공 이후에 배현진 최고랑 악수하는 네. 소린권법, 정진석 부의장이랑 설전 건건이 이 대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꾹 참았단 말이에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런 겁니까? 그런 대통령도 거를 사람인데?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도 대선 때는 의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밖으로 나가서 있었던 대표를 그래도 어른으로서 후보로서 찾아가서 안고 다시 제자리로 온 거는 그래도 당시 후보였고 지금 대통령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서운한 감정 아니면 아쉬운 감정에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 그래도 당이
잘 가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저는 그래도 대통령의 조금의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나.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해 오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경쟁했던 후보였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조금의 본인이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전인규 의원님. 네, 그런 지점인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꾹 참고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도 2번이나 이제 지방을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힘들게 했던 지점이 있고,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윤핵관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을 꾹 참게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 박정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국민의힘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비판은 삼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요? 결국엔 뭐 여당과 대통령이 싸움을 하는데 사실 그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경제도 어렵고 모두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삼가고 있다. 네, 사실 그 홍준표 시장께서 대통령도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부분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속으로는 꾹 참고 있었던 부분이 폭발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네,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 대통령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이 사실상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워딩을 쓰면서까지 이준석 대표를 멀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국민들은 대통령 윤석열한테 기도하는 것은 배포가 큰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까지 하셨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기대의 목소리는 배포도 크고 다들 함께 아우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문자 파동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옹졸해 보이는 모습까지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 의원이 대통령의 표현과 화법, 뭐 내부 총질은 아닙니다만 문제 제기를 하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말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오늘 많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코너에 몰린 권성동 직무대행. 권성동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추가로 입장을 밝혀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사를 못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도 다 이해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이준석
대표랑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좀 있으실까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진단인 겁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의도적으로 문자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과 이런 돈독한 관계다. 문자도 수시로 주고받고 이모티콘도 하고 이런 것을 좀 과시한 것 아닌가. 자,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리고 뭐 대놓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그럼 더 싫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마음인데 어찌 뭐 화가 안 내겠느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드러가 났고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잖아.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도 포함해서 양두구역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양두구역, 양두구역. 기왕 다 드러났는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굳이 억지로 동거해야 됩니까? 저는 진짜 최고 잘못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일견 동의하는 것이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야기한 당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핵관이라고 자칭 타칭 말해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다가 드러난 것인데 그걸 이렇게 기자들이 다 카메라로 찍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내면 안 됐던 거죠. 심지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민한 문자를 보란 듯이 내보낸 것. 정말 잘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불편해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구나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윤핵관과 윤 대통령은 다 한 통속이었다, 한 마음이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지점에서 윤핵관과도 뭔가 거리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좋지 않았다면 윤핵관과 그렇게 한 통속으로 있는 듯한 이미지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결코 좋지 않거든요. 여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과도 이제 거리를 두고 뭔가 객관적으로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옆에 드글드글한 이런 상황들을 좀 선긋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준석 리스크를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권성동 리스크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계속해서 당과 대통령 정부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고 사실 검수완박 때 가장 큰 실수를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검수완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할 때 논리는 한 가지였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줬다. 이거 말고는 한 얘기 없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실수였죠. 최근에는 또 그 사적 채용 관련해서도 실수했죠. 또 이번에는 이런 큰 실수.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는 사람, 3번이나 실수를 하는 사람을 당 원내대표, 사실상 당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원내대표로 둔다는 것은 뭐 여론이 돌아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다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선을 긋고 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다 그만두고 새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마당에 당대표, 원내대표 다 바꿔야 한다라는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 도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영복 사진을 보는 장면도 포착돼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랬던 개인적인 곤욕을 겪었던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는 왜 부주의했을까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됩니다. 단독 사진 국감장에서 수영복 여성 보는 권성동 의원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곤욕을 겪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해명했는지도 보시죠. 다른 의원 질의 중 환노위 관련 기사 검색하다 잘못 눌려져 공교롭게 사진이 떴다. 의도적인 것 아니다. 그때도 의도적인 거 아니었고 지금도 의도적인 거 아니다. 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권성동 대표의 이번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를 포착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손을 밑에 놓고
핸드폰을 반 정도 열어서 저게 뭘까라는 궁금한 호기심도 있었고 잠깐 이렇게 들면서 2, 3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반향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예의주시하죠. 가운데로 갈수록 잘 안 보이는 거고 가생이는 거의 다 보여요. 잘 보이는 위치에서 3초간 노출이 돼 있었다라는 사진무 기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지난주 휴대전화 주의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기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주의를 부탁한다라는 전원 의원들이 참석한 SNS 대화방에 이런 주의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권성동 대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대통령과의 오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오후에 공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김수현 교수님 앞서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문제가 많았고 불편했던 당대표, 징계받은 당대표도 교체하고 원내대표도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전적으로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당의 분란의 원인이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저는 양자역이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핵관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한 인물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공석이 됐는데 거기에 또 윤핵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건 사실은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윤핵관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사실은 당대표를 이끌고 혁신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문자와 관련돼서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가는 곳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럼 뭔가 쇄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권성동 대표는 사실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그럼 리더십이 이미 상실이 됐어요. 당과 대통령에게 엄청난 치명타를 가한 거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이 3번째 아닙니까? 그런 리더십을 잃은 당대표가 어떻게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는 당의 대표 직무대행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대통령과 아니면 당을 위한 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대를 또 하게 되면 또 윤핵관 측에서는 또 자기 사람을 또 대표를 하려고 또 엄청난 노력을 하면 또 분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쇄신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윤핵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권력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사실 30% 지지도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 이게 선상이 있잖아요. 여기서 30%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국정을 이제 할 수 없어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 경찰 관련해가지고 경찰들이 엄청 반발하잖아요. 그것도 대통령 지지와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이 적어도 50% 60%의 지지를 가지고 경찰국 신설하고 경찰이 개혁했다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경찰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못하죠. 대통령이 지지가 낮다 보니까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결국은 경찰들이 반발하고 이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개혁 하나 내놓으면 다 반발할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결국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걸 밀어붙여야 하는데 여론의 지지도가 없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자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발점으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정말 국정운영 잘하려고 하면 이걸 정말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당을 쇄신해야만이 결국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 총선까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번 일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했었더라면 이준석 죽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제기될 수 있었으나 지금 이 마당에 아예 쇄신의 의미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 다 교체하자라고 한다면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오해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번 문자 사과가 첫 번째 사과였다면 어쩌면 그냥 해프닝이라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벌써 사과가 3번째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내의 시끌시끌한 분위기도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보시죠. 권대행, 사과 3번 했으면 삼진 아웃이다. 한중진 의원이고요. 초선 의원 A씨, 행실이 너무 가볍다. 스스로 징 내놔야 한다라는 의견. 반면 신속하게 사과했으니 문제는 일단락됐다. 한친윤계 의원, 분명 사책감이지만 대안이 없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위기 해결 능력이 없다. 무슨 놈의 집권당이 이러냐. 무슨 놈의 집권당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정권 초반부터 자꾸 이상한 일 벌어지면 국정 운영 동력 찾기 힘들다. 빨리 해법 찾아라. 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어요. 빨리 해법 찾아라가 빨리 나한테 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 뭐 동의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서 우리 김수영 교수님 그다음에 김강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서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방법론에 들어가면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우선 첫째 하나는 자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끌어내리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건가? 저는 또 다른 분란과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방법론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중앙일간지 보니까 논설위원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컬럼을 썼어요. 그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가 방법론상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 지도부 누가 당장 맡지요? 최고위원 중에 누가 하나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여기서 뭘 호선을 해야 되나? 저는 이것마저도 또 다른 또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차분히 방법론을 찾고 난 다음에 무언가 적당한 대안이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 몇 번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권성동 대표 체제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막 흔드는 거는 시원하긴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막 당을 흔들고 있는 거라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자중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조기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 장제원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럼?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권을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도려내는 당에서 무언가의 극약처분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당이 또 다른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과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게 꼭 가능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다양한 의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과 권 원내대표 측이 합의는 안 됩니까? 우리 같이 물러나자. 합의의 여지가 없습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물러나는 게 맞다. 라는 상호 합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아까 우리 여러분 말씀 주시고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결단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금 아까 험한 말, 양두구육이란 말을 쓰면서 있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를 하고 손을 내밀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택할 건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 많은 한 덩어리를 던져버리고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방법론을 저는 찾아갖고 진행돼야 될 문제라 저는 용산과 당 지도부, 현재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맹장만 드러내는 비교적 정해져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어디를 건들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수술이고 그다음에 상대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수술일수록 빨리 조치를 안 하면 환자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근데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치면 안 되지. 자꾸 치면은 집도의의 이 칼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칩니까? 모르겠어요. 옆에 조금 저는 제가 볼 옆에 때는 막 김광선 변호사 앉아 계신데. 아 그렇게 되나? 이게 저는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 빨리 새로 뭘 하자라고 흔들어대는 게 저는 꼭 좋지만 예. 어쩌면은 집도의의 팔을 잡고 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은 우리는 그러면 전당대회 개입하지 않겠다. 유진석도 사퇴하라.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가지 않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복귀를 하려고 할 거고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당의 권력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꼭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선당 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선당 후사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도를 높이고 살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주려고 하면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윤핵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의 권력 싸움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핵관이 아니다고 하면서 또 가장해서 내세울 수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불구하고 그걸 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의 속성상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봅니다.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비대위 체제는 방금 말씀하신 이것저것 수술 부작용 걱정 안 되고 비대위 체제는 어떻습니까? 근데 비대위 체제는요 단지 임시 봉합이에요. 왜냐하면 6개월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윤핵관들이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대위 체제 자체가 6개월 동안 아무 힘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대위 하려고 하면 또 비대위원장 또 어디서 모셔와야 하는데 우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랄지 민주당의 박지원 전 위원장들 얘기했지만 비대위원장이 잘한 적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국민들 볼 때 비대위 구성하면 또 시작했구나. 또 어영구는 또 국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눈 가리고 암호하구나.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 그렇죠. 실질적인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해법은 대수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집도를 해서 한 곳만 도려내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통령실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식물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받아온 비판들을 잘 보면 저는 거기에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받아온 비판들은 자기 사람만 쓴다는 거였습니다.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중앙지검장 때도 그렇고 자기 사람들만 믿고 자기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측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내각, 국민의힘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각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지금 스타 장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사실 그 법도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법적 해석이 본인들이 해석한 게 모든 것이 맞다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도 보면
국민의힘도 윤핵관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측근한테 속마음을 얘기해서 또 문제가 된 거죠. 이번 문자 메시지 파동만 봐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대격변을 이루지 않으면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측근만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 스타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오늘 뭐 여야도 다르고 각계의 변호사들과 여야 정치인들 모두 다 공통적인 의견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모두 다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들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휴대전화가 노출되고 나서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는 풍경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보긴 봐야 하는데 봤다가 찍히면 난감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못 열고 있어요. 이거 못 열고 있어요. 열면 안 돼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저희가. 열면 안 돼요. 아, 열면 안 되는데 반 접어서 안 보이게, 화면이 안 보이게 이렇게 각도를. 아, 저것도 좀 위험한데요. 열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권성동 대표 모습이었고요. 한동훈 장관도 포착되는데 아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휴대전화 보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게. 철통방어.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한동훈 장관. 아, 이렇게 조심히.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재명 의원. 휴대폰 열었는데 보호필름을 붙였어요. 역시 치밀합니다. 보호필름을 붙여서 아예 찍히지 않게.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죠. 보호필름 저런 게 있군요. 그걸 찍으러는 기자. 거의 카메라 두께를 보십시오. 그래도 안 찍히지롱. 보호필름. 각양각색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제 건 봐봐요, 뭐. 근데 저는 뭐 이제 초선이고 늦게 들어가서 아주 사이드에 있어서 그 카메라에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 강제 북송과 관련돼서 국민권익위원장 입장을 못 밝혀서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흉악범인이 아니냐라는 어려운 판단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수갑 채우고 케이블 타이 묶고 안대까지 묶어서 가기 싫다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경찰 특공대로 억지로 북으로 올려보내는 게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정치적인 침묵을 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이 논란입니다. 강제 북송된 당사자가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궤변이 어딨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북 어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위법 불합리한 행정,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법 불합리한 행정, 탈북 어민 사건이 있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못 내립니까? 권익위 업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국민들께서 직접 호소를 해주셔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말은 듣기 그렇듯해 보이지만 두 가지인 겁니다. 권익위는 유권 해석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북으로 넘어가서 피살됐다라는, 북으로 넘어가서 처형됐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이 직접 권익위에 호소를 해야 우리가 입장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했던 때와 참 대조됩니다.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 중 장관직 수행하는 것,
공동폭행 혐의 기소 중 장관직 수행하는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시 문제없다라는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저 궤변이다라는 비판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 북송됐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처형됐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분들이 직접 소위 호소를 해야 권익위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견을 못 낸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인 건 맞죠. 그래서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본질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국민권익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정무직 공무원들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런 권익위원장이나 이런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이제 일이 이제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사퇴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근데 이 차제에 사실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전현희 위원장이 물러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북송이 돼서 처형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당사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입장을 낼 수 없다라는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이 적절하냐? 궤변이죠. 사실 궤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다 이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그 유권 해석이라든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됐다든지 이러한 호소를 해야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호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송된 어민 같은 경우에 처형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그러한 권익위에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워낙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과정은 비인권적이잖아요. 그러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런 궤변을 택할 게 아니라 과정은 부적절한 것 같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저 과정은 왜 그러는지 부적절하다, 전현기 의원님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었다 한들 그 입장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그 정도 말도 못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뭐 논의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북송되는 과정이 굉장히 비인권적이었고, 더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은 인권을 어느 정부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인데, 민주당이라는 것이 진보 정부라는 것이, 진보 당이라는 것이 인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권을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그러한 가치를 표방하는에도 불구하고 이 어민이 북송되는 과정이 굉장히 반인권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뭔가 이게 좀 말이 되는데, 진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이것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약간의 중립적인 이야기들, 자신이 권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공정하게 어떤 것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입김에 어떤 굴복해서 여태까지 이러한 유권 해석들을 했던 게 아니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뭐 맹렬한 돌직구였는데, 그러면 전현기 의원님,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못 밝히면 정부가 바뀌어서 내려와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사실 입장을 좀 밝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으로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좀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제가 추정하건대 저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약간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답변까지 전현희 위원장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더 좋은 일을, 더 훌륭한 일을 할 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이다 생각하고 그에 어긋남이 없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었습니다. 마치 그때 논란이 생각나는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이 연이은 지자체 단체장 민주당 소속의 성비위 문제가 제기되자 온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해놨던 때와 굉장히 그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북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위험한 시도시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조금 전 윤석열 정권과 군대가 괴멸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지도자 입에서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 포함해서 우리 정권과 우리 군대를 전멸시킬 거다. 전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제 기억엔 없는데 굉장히 수위 높은 공격적인 언사를 북한 김정은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정권과 군대를 전멸시킬 거다.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에 가장 강도 높은 공격적인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현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북한 김정은이 지금 조금 전에 전멸시키겠다라는 거는 전쟁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 기억에는 최근에 있었던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단어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요새 국제 정세도 굉장히 안 좋고 코로나의 뭐 장마 이런 피해 때문에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견 하나 들고, 지금 위험한 시도시 전멸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험한 시도가 최근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담대한 제안을 뭔가 준비해보라면 이런 기억은 있었는데 오히려 전향적인 그 왜 위험한 시도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추태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또다시 그 국내 정치에 좀 개입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핵실험을 통해서 무언가 국제적인 관종으로서 역할을 또 해보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용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한두 마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 그 어려웠던 6.25 남침도 우리가 헤쳐나가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 최근에 어려웠던 그 IMF도 극복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온 단단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박정호 의원의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거의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 TV 수신료가 어디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이 돼서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논란은 몇 해 전부터 있었죠. 과연 TV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상파 안테나로 TV를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내가 유료 서비스 돈을 내고 저희 종합편성 채널 같은 TV를 보고 있는데 왜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처럼 가져가는 그 수신료로 KBS가 과연 공정한 그리고 공익적인 방송 편성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논란은 오래된 논란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님 현재 KBS 수신료 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부가 있는 가족료는 전기료 거제세에 2,500원 TV 수신료를 강제 징수되고 있습니다. KBS 시청을 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니 불만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전의 전기요금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받는 거는 이건 일종의 약간의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좀 존중하는 쪽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의 TV 시청료, 수신료 부과 문제는 사실 3년 전에도 뜨거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때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취재했었는데요. 3년 전에도 뜨거웠던 논란, 그때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몇 년째 좀 잦은 출장 때문에 집에 TV를 안 들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전기 고지서 나온 걸 보니까 여기 TV 수신료가 있더라고요. 거의 한 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TV가 없는데 수신료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료는 계량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주거용 전기를 한 달에 50kW 사용이 되어서 부과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모르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TBS 시대 환불에 대해서는 KBS 콜센터로 통화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한전에서는 3개월 분까지만 환불을 해드릴 수 있어요. TV가 없어도 KBS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떼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매달 2,500원. TV 수신료 납부 기준은 TV 또는 TV 기능을 가진 모니터를 보유한 모든 가구는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TV 수신료를 떼갑니다. TV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을 경우 전기 사용량 50kW 자동으로 부과를 해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KBS 수신료에 관한 사실은 문제, 또 논란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TV 전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에 지상파 이제 KBS, MBC 그 이후에 SBS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KBS가 처음에 이제 공영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도 안 했죠. 그러면 광고 안 하면 수익이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KBS 설립 자체가 공영방송의 취지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뭘 홍보를 하고 또 공익적인 홍보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익적인 측면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KBS 수신료를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KBS 채널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채널의 다양성과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KBS가 광고 다 하잖아요. 심지어 중간 광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을 민간 방송국장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게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사실 이제 수신료 어떤 강제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예. 근데 오히려 KBS에서는 더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2,500억 원인데 3,800원을 올려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올려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연봉자가 뭐 40%가 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KBS 자체도 자정 노력,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광고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신료를 내려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한 달에 2,500원이에요. 그럼 1년은 25,000원에다가 뭐 3만 원, 4만 원 되잖아요. 그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지 않는데도 단지 TV가 있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수신료를 내는 것은 뭐 형평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TV 수신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을 떠나서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렇게 포함돼서 떼가는 방식은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당하게 TV 수신료로 징수해 가든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든가 왜 전기요금에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KBS 수신료를 거기에 떼어가는 이 방식은 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떤 분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까? 지금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40대 참고인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경찰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발견된 상황인데요. 아마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피의자로 어떤 전환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소환 계획도 없었고 이 범죄의 어떤 중요한 수사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부검을 이제 실시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인데 물론 이분이 이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이것을 이재명 의원의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의원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혹은 사망한 사례들이 벌써 4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분명히 어떠한 압력이나 어떤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여러 가지의 그런 의혹들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서 물론 불필요하게 이것을 정쟁화해가지고 분명히 그 일 때문에 무언가가 압력을 받아서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이 벌써 4번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수사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이 사망을 했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도 사망을 했고 그제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참고인 이분도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4번째.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치고는 굉장히 이상한 우연이고 설마 그게 연관성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궁금한 거는 그 전에 이재명 의원이 그 전에 후보 당시였는데 어쨌든 반응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한다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게 궁금하고요. 저는 너무 짧은 기간에 특정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범죄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게 뭘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하고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윤기 의원님.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마치 이재명 의원과 연결고리가 큰 것처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성 교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었고 추가 소환 계획도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그 배모 씨의 측근이라고 표현하지만 배모 씨의 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으로서 참고인 조사,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서 비롯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단데 이게 마치 뭐 연결고리가 크게 있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죽음에 또 애도를 표합니다.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 주제 공개합니다.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일단은 철회가 됐습니다. 정부로서도 한숨 고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 된 거죠.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화두를 꺼내들었고 경찰 내부에서는 반기는 목소리와 경찰대 출신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현재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쿠데타 발언을 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이다.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의 요건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검토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69석을 활용해서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쯤에서는 좀 한번 쟁점별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국 신설은 위법인가? 정부조직법 34조 5항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명시가 돼 있다. 34조 1항 행안부 소관 사무에 치안 명시가 안 돼 있다. 경찰국 신설이 과연 위법인가의 쟁점.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다. 논쟁적이고요. 경찰 독립 필요성. 민정수석 밑에 있을 땐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행안부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반발하냐라는 쟁점이에요. 과연 지금 경찰의 독립이 침해된다라는 반발이 정당하냐의 쟁점. 세 번째 쟁점은 뭘까요? 경찰 통제를 그럼 누가 하냐?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된다. 경찰국이다. 아무런 통제를 안 받으려 하는 거다. 다양한 쟁점이죠. 네 번째, 경찰 집단 행동은 위법이 아니냐의 문제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좀 따져보죠. 김광선 변호사님, 크게 두 가지로 합쳐지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이 반발은 정당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통제하던 걸 경찰국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통제하려 한다. 이게 과연 정당하냐?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반발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반발의 어떤 방법이 뭐냐? 이게 의견 표시냐? 아니면 집단 행동에 더 나가서 뭐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거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이제 집단 행동이랄지, 특히 이제 경찰 공무원에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 국가공무원법 위반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의견 제시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반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 계속적으로 집단 시위를 한다랄지 집회를 한다랄지 아니면 계속 복종을 안 하게 되면 이건 뭐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 신설이 사실은 이제 전에 민정수석실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그럼 이전에 민정수석실하고 치안비서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랄지 경찰을 통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랄지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완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근데 경찰청은요 일종의 행정부예요, 행정부. 그러면 행정부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찰청을 둘 수 있고 또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단지 한 가지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할 겁니까? 탄핵을 직접적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분명히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로 권력이 나눠지니까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이 문제 없이 법 해석의 논란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건데 급하게 법 개정을 민주당이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으로 본인들이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라서 저희는 당연히 반발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사실 이 인사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게끔 수사 개입을 할 수 있겠다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경이면은 그 각 단위의 경찰서장들이거든요. 그 서장들이 이것은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고 수사 개입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백 몇십 명이 반발했는데 청장 후보자가 해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려보내가지고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저 이렇게 해서 이상민 장관한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탄핵의 검토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박정호 의원님,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통령 탄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 탄핵이라는 게 한번 있었으니까 쉽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막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인가 뭐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거대 야당의 이 명분 없는 몽둥이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서 지금 본인들이 했던 검수완박의 모순된 점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뭐 장관 탄핵, 대통령 탄핵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경찰은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누가 그럼 통제하고 지휘할 것이며 그다음에 다음 달이면은 아마 모든 수사권, 9월 달이죠? 모든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몇 년 있으면 대공수사까지도 다 경찰로 넘어가는데 그 수사를 완전히 독립이 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찰은 어디로부터 그런 권위와 권능을 위임받았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저는 참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야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